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전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에서 있었던 거대한 폭발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칠레 수색구조대에 소속된 탐지견이 베이루트 한 거리에 건물 잔해가 쌓인 곳을 수색을 하다 누군가의 생존 징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번 수색 작업이 진행됐던 곳인데 이번에 탐지견이 다시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징후를 발견했다는데요. 탐지견의 포착이 있고 나서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로 정밀 수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2명의 사람이 탐지됐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에게서는 분당 18번의 매우 희미하지만 맥박도 감지가 됐다고 하네요. 수색구조대장은 이 호흡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숨소리이고 아마도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다면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레바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왠지 울컥하더군요. 포기했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다면 폭발과 함께 쓰러져 가던 희망을 보는 것 같은 감상적인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기쁜 소식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유물 발굴 현장도 바꾼 것 같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열린 황남동 고분 현장 설명회가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2,8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유물 발굴 현장도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이 고분의 주인 과연 누구이고 또 어떤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지 고대 금속유물 권위자이신 이한상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도 이 고분 현장 자문위원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설명에 출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부분은 지난 8월 31일에 사전 녹화된 부분이었습니다. 아하. 본래는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태풍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고 사전에 녹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뭐 하여튼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설명 너무 잘하신다고, 재밌다고. 네, 교수님도 이렇게 유튜브로 유물 현장, 그러니까 발굴 현장을 생중계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이셨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놀랐고요. 네. 댓글도 실시간으로 읽어보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께서 유물 발굴 현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발굴 현장을 공개할 때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혹시나 유적과 유물이 훼손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니까 그런 염려는 없었고요. 새롭고도 아마 중요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모여주셔서 그렇지 역사 덕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현장 보면 우와, 또 고고학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관심이 가진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 한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 네. 아, 근데 이제 이번에 공개된 이 황남동 고분. 이게 좀 어떤 뭐 다른 기존의 고분들과 좀 다른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워낙에 뭐 황남동 경주 이쪽은 뭐 고분으로 둘러싸인 곳이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무덤의 구조는 뭐 기존의 경주에서 발굴된 무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된 점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이제 무덤 주변에 근래까지 집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살고 계셨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봉분이 조금씩 이렇게 훼손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무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이요? 네네, 그 주택의 화장실이. 그래서 화장실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나온 유물들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이 운 좋게도 잘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고분의 화장실이었다는 줄 알고. 고분 주변에 이제 민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군요. 고고학적 의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1975년에 황남대청 남분이라고 하는 큰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네네. 길이가 자그마치 120m나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왕릉이 되겠는데요. 그 이후 처음으로
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아하. 팔찌, 반지, 신발 등 화려한 유물들이 세트로 출토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좀 아쉬운 것은 뭐 뼈라든지 무덤 주인공의 유해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분의 신체 각 부위에 이렇게 착장시켰던 장신구가 원래의 위치에서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채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지고 이제 없는 왕국입니다만 1500년 전 신라 사람들의 뭐 의복이랄까 혹은 장송 의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끼고 뭐 장신구나 이런 걸 이제 끼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물론 이제 유해는 사라졌지만 그렇게 발견이 맞아요. 됐다. 오랫동안 거의 뭐 이제 밀봉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밀폐된 상태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네네. 예, 잘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이제 뭐 고대 신라 하면은 사실 금세공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게 중심이죠. 네, 이건 뭐 그러면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유물의 가치는 이제 이번에 발굴된 네. 유물들 가운데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네. 관, 뭐 귀걸이, 허리띠, 팔찌, 반지, 신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신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이제 세트로 출토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유물들은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최고의 패션 아이템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가장 멋진 것을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소유했기 때문인데요. 네네. 결국 이 무덤이 만들어졌던 6세기 초에 신라 사람들이 지녔던 뭐 미감이랄까 혹은 공예 기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뭐 그 시대의 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유물이 물론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 가운데 금동관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관.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화려하기도 하고 네. 기존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요? 네네. 기존에는 금동관이 사실 나오긴 나왔는데 좀 심플한 형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금동관은 문양도 좀 복잡하고 네. 좀 화려한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관련 연구를 할 때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덤의 주인이 여간한 패셔니스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해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근데 네네. 누구의 무덤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힘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제 대개 이제 이러한 고각 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대개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유물을 이제 연구해 보면 서기 6세기 초에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주 시내에 큰 무덤들이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무덤 중에서 천마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되게 6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천마총하고 같은 시기에 이 무덤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하. 또 시기적으로 본다면 같은 시대에 백제에 무령왕이 있었거든요. 네. 무령왕의 무덤도 되게 6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충 그래도 짐작하시건데 아마도 글쎄요, 네. 뭐 여러 가지 장신구 나왔다니까 여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맞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 그런데 어떠세요? 우선 이제 그 성별에 앞서가지고 네. 신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개 신라에서 이렇게 귀금속 장신구를 세트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거나 귀족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소 귀족 이상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왕의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금관, 금 허리띠, 금 팔찌를 가지는 게 아주 정형화된 패턴입니다. 네네. 그에 비한다면 이번에 발굴된 무덤에서는 금관이 없었고 대신 금동관이고요. 네. 금 허리띠 대신 은 허리띠, 금 팔찌 대신 은 팔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 낫네요, 약간. 한 등급이 낮은 네네.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귀족의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조금 이제 궁금한데요. 네네. 신라에서는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관에 모실 때 뭐 일정한 뭐 규칙이랄까 원칙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남성의 경우는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칼, 큰 칼을 왼쪽 허리에 이렇게 채워줍니다. 착장시켜줍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가 왼쪽 허리춤에서 칼이 나오면 남성의 무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그렇게 큰 칼을 착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네. 대신 귀금속으로 만든 조그만한 칼, 뭐 은장도 같은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허리춤에 이렇게 매달게 되는데요. 이번에 황남동 120-2호 무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큰 칼이 없고 대신 손칼이 있어서 아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발굴단에서도 설명을 하셨던데 이제 다리미가 나왔어요. 다리미요? 요즘은 다리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네. 고대 사회에서는 대개 아주 지위가 높은 여성들이 청동으로 만든 다리미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 무덤에서도 다리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 지위가 높은 여성들이 다리미를 가지고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징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백제의 왕릉이 아까 제가 무령왕릉 말씀드렸는데 네. 무령왕릉에서도 왕비만이 다리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라의 황남대청 북분이라고 하는 왕비 무덤에서도 다리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뭔가 의복이나 직조, 직물 또 그런 관리 이런 것을 왕비나 혹은 또 그 지위가 높은 여성들이 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건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징적인 네. 것이다라는 말씀.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로 이런 거 발굴 현장 네네. 중계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저도 관심이 네.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네네. 흥미로운 유물 발굴 현장 소식. 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상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주제를 던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일론 머스크야 정말 5만 가지 실험을 다 하는 사람으로 워낙 유명한데 오늘 어떤 실험을 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 돼지의 머리에 전극을 꽂아서 네. 의식의 흐름을 그 전기 이 디지털로 읽어내는 네네. 실험을 했습니다. 어, 요 회사가 있어요. 이 사람 워낙 회사가 많은데요. 그쵸. 요번에 실험을 했던 회사는 이름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한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사가 표방하는 거는 인간의 두뇌하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치병으로 여겨져 왔던 어떤 파킨슨氏병이라든가 네네. 뭐 전신마비라든가 시력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런 걸 내걸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뉴럴링크라는 곳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목표인 거고. 예. 인터페이스 하면은 저는 예. 컴퓨터 간에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딱 떠오르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뭐 저도 문돌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예.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은 네. 그 우리말 중에 어처구니라는 말 아시죠? 어처구니 없다. 예. 네. 이 말에 어원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중 설 하나가 이 맷돌의 손잡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는 맷돌이 이제 큼직한 게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그렇죠. 없죠. 옛날에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네네. 그 시커먼 화면에 뭐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네.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컴퓨터 화면에 뭐 아이콘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클릭하는 것도 생겼으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생겼죠.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아하. 이렇게 뭔가를 구동시키고 작동시키는 것과 구동시키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그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거를 인터페이스다. 이런 그걸 뜻을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그 디지털 신호에 오가는 그 과정을 매개하는 뭔가를 만들겠다. 그렇군요. 갑자기 커서가 생각났어요. 그 옛날에도 컴퓨터 얘기하시니까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스도 생각이 나고 지금 막. 네. 그런데 예. 인간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과 컴퓨터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이어주는 이제 그게 인터페이스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예. 지금 이제 돼지 머리에 이걸 꽂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네. 뭐 정확히 뭐를 어떻게 꽂아서 이걸 한다는데 그러면 컴퓨터와 돼지 머리의 두뇌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과정을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일단 이 돼지 이름은 게르트루드라는 그 독일식 이름이에요. 이거 혹시 갑자기 그 얘기들 게르트루드 스타인 생각났어.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지 뭐 이거. 네.
여기에다가 전극을 심는데 뭐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기에 막 전기톱으로 썰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왜 재봉틀, 지금도 쓰이죠. 재봉틀이라는 네네네. 기계 있죠. 네. 아까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재봉틀 같은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순식간에 한 1시간 정도 안에 네네. 돼지의 두뇌 그 표면에다가 네. 무려 1,024개의 전극을 박아 넣는 겁니다. 약간 좀 끔찍한데요. 그런데 전혀 끔찍하지 않은 과정이다라고 네네. 막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돼지가 이제 무대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돼지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돼지의 주둥이를 갖다가 만지거나 자극을 합니다. 그럼 돼지가 자기한테 그 먹을 거를 준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마다 이 1,024개의 전극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요. 어떤 신호 같은 것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실험을 하는 사람이 돼지한테 감자칩을 네네. 먹여줘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돼지가 맛있게 감자칩을 먹는데 그때 두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그 뉴런 신호들의 변화들도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뭐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이렇게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돼지의 꿈이라든가 네. 돼지가 어떤 이상형을 그리워하는가 이런 깊은 의식이 화면에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그래도 뭐 이게 감자칩을 먹어서 행복하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나타나나요? 행복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무슨 그냥 전기 신호가 나타난다. 뇌에서 네네. 생겨나는 전기 신호가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나타난다.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럼 돼지의 어떤 뭐 상태가 좀 달라지는구나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거 원래 좀 있지 않아요? 뉴스 다른 데 인간한테 연결한 것도 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용두삼이다 이렇게 해서 혹평이 나오기도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미 그 사람 몸에다가 네. 의수라든가 의족 같은 게 그 뇌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떤 구동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은 90년대 말보다 나왔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 약 전신마비된 남성분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하는 거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학계라든가 생물학계에서는 뭐 이런 종류의 그 어떤 기술 혁신을 뭐 대단한 걸로 얘기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네네. 지금 굉장히 좀 반응이 썰렁하긴 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얘기를 왜 굳이 지금 중요시하게 보냐면요. 그러니까요. 그 영어로 와이어리스라고 그러죠. 무선. 무선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예. 아까 그 1,024개의 전극을 네네. 심어놨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 두뇌 그 맨 그 위에, 네. 그러니까 백회혈 근처인데 여기에 동전 크기의 그 쇠판을 집어넣어요. 이걸 링크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 혁신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네. 그 1,024개의 전극에 있는 그 전기 신호를 모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링크라는 원반은요, 교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충전도 가능해요. 무선 충전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두뇌를 네네. 갖다가 어떤 모바일한 그런 물건으로 만들었다 해서 일론 머스크는 핏빗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핏빗. 썼어요. 예, 핏빗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그 이동 가능한 전기 장치로 생명체의 두뇌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실제 임상이라든가 치료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요. 네. 그 심각한 어떤 마비 환자들의 그 어떤 그 두뇌를에다가 전극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병상에 누워 있고 막 꽂아놔야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병원 안에서 환자가 자유롭게 생활하는 조건 안에서 이 신호들이 어떻게 바뀌어내는가를 밝혀내는 거는 중요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왜 저는 텔레토비가 생각이 날까요? 이 과정에서 갑자기.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거는 와이어가 있는데 예. 지금 이거는 와이어레스, 그러니까는 무선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조금 돌아다니거나 멀리 있어도 우리가 예. 뭐 감지만 할 수 있다면은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뇌자극이 있는지를 바로 멀리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무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선혁명인데요. 지금 의학이라든가 생물학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죠. 네. 근데 이게 산업으로 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요? 2020년대에 그 어떤 그 산업
그 예측을 봤을 적에 가장 크게 확장될 그 시장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 3대 천왕이 있어요. 3대 천왕. 예, 하나는 인공지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 네, 인터넷 오브 띵스. 예, IoT라고 네. 보통 하죠. 그다음에 XR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연장현실 이런 네네. 것들을 보통 XR이라고 합니다. 아, 이 세 분야가 이제 2020년대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마지막 그 XR 같은 네. 경우에 이거는 한 2년 후에는 뭐 시장 크기가 한 2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요? 뭐 2,300조쯤 되려나요? 와, 제일 잘 모르고 있는 분야긴 한데 사실 XR.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결되는 게 바로 사람의 머리가 모바일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같은 걸 얘기를 할 적에요. 우리가 산업을 얘기할 때는 잊어버려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본질이나 비밀을 캐려고 하면 안 되고 왜요? 돈 되는 것하고 실제로 쓸모가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게임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사람의 두뇌랑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시각하고 청각인데요. 아, 시각하고 청각은 예, 두뇌의 구조에서 신피질에 붙어 있어요. 신피질. 사람의 두뇌는 맨 밑으로 가면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코텍스라고 해서 이제 네. 피질이 덮여 있는데 네. 인간의 경우에는 보통 신피질이라서 또 이렇게 얇게 덮여 있는 논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피질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시각하고 청각은 이 신피질에 있는 후두엽하고 측두엽에 집중돼 있어요, 신경이. 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인간 두뇌의 비밀을 캐고 인간의 몸을 영생불사로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게임과 AI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관계된 시각과 청각과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인간의 머리를 모바일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이건 산업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볼 적에 우리가 그 읽는 독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쇼맨십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렇죠. 네.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고서 이게 인류와 그 문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막 환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냥 멍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되나 보다 하는데 저는 미친 거 아닐까? 막 그 생각도 하는데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이 실제 기업을 경영하고 실제 사업을 벌이는 부분은 지독하게 산업적인 논리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든가 네. 테슬라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 회사를 부풀렸습니다만은 이 회사들을 실제로 경영하는 과정은 지금 현실에 있는 산업 구조와 어떻게 맞물리게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한 굉장히 철저한 계산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뉴럴링크가 그 우리 게르트 루드라고 네. 하는 돼지를 갖다가 그 돼지랑 같이 했던 이 쇼는 의학적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고 지금 2020년에 산업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덧붙일게요. 네네. 제가 아까 인터페이스 얘기했죠. 네네. 지금 그래서 AI라든가 IoT라든가 그다음에 가상현실을 지금 인간이 연결하는 유일한 인터페이스는 주로 스마트폰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000년대 말에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만들었을 네네. 적에 이게 왜 엄청난 혁신이 됐느냐면은 사람이 그전에는 컴퓨터로만 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만 가능하던 여러 가지 디지털의 방법을 이 소나기에 있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두뇌가 실시간으로 모바일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존재가 다른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아하. 무섭죠. 뭔가 갑자기 이제 그래서 오늘 애플이 그렇게 빠졌나라는 생각과 함께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약간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약간 굉장히 좀 이제 프라이빗하고 예. 누군가가 내 생각을 읽는다는 것도 굉장히 싫고 예. 네. 근데 딱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과학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이거 뭐 그러면 내 생각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 읽을 수 있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별로 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김지윤 씨는 네. 그 CCTV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별로 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집에 돌아가실 때 귀가하는 길에도 안 많았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이제 CCTV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잖아요. 물론 예. 이제 안전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혹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만 예. CCTV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빼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데이터라든지 이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잘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노다지고 네.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아주 뭐 그거 CCTV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뭐 그러니까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가치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근데 한 가지 그 붙여야 될 말이 있는데 그 사이보그라는 말 아시죠? 그거는 이제 저희 시대 때 그 이렇게 만화책 보면 나오는. 근데 사이보그가 뭐의 준말인지 아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사이버네틱 오가니즘의 준말인데요. 사이버네틱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게 네. 50년대에 나온 학문인데 20세기의 세상을 가장 그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학문이에요. 네. 결국은 그 인간과 사회와 이 문명 전체가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으로 뜻하는 방향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학문의 그 목표인데 이미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인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네. 달덩이 같은 미인이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요새 기준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30년 전에는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광고라든가 어떤 담론 네네. 속에서 달덩이는 사라지고 V자가 남았죠. 맞아요. 이런 것들도 사이버네틱스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회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제되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CCTV도 그 연장에서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뉴럴링크 같은 것도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뭔지 좀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또 옛날 봤었던 만화 영화가 자꾸 생각나요. 저 캣산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래요. 네, 막 그 로봇들 AI 로봇들이 막 이렇게 지배하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이보그가 되어서 지구를 지키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로봇 네. 태권도 2세대인데 저희는 우리 때는 그냥 태권도 하는 재미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성을 지킨다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여기서 뭐 철학적인 문제로 하니까 제가 말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정말로 그 따옴표 치고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AI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두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은 이때 개인이 가진 개성은 무엇이고 개인을 구성하는 인간의 가장 실질적인 감정이라는 건 뭐냐 같은 그런 문제들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라든가 이 공각기동대 같은 만화 네. 영화에서 다루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점점 이게 그 21세기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철학적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또 제 인생 영화 한 편을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요? 블레이드 뭔데요? 러너.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영화를. 예. 네 마지막에 그 생각이 나네요. 죽어가던 사이보그 아니면은 좀 기능이 멈춰가던 사이보그가 생각이 납니다. 네, 뭐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가 지금 다가오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좀 놀랐고 뭐 일론 머스크가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돼지 게르트루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뭐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나오면 좋겠는데 네네. 그러지 않더라도 백신이 올림픽을 치르는데 꼭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년 7월 23일에 개막될 예정인데 네네. 지금 그때까지도 이게 해결이 될지는 약간 모르죠.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뭐 올해 처음 발발했을 때만 해도 여름까지는 되겠지. 그럼요. 이랬었거든요.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은 4월이 되면 없어진다고 왜 그렇게 얘기도 뭐 하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네. 아무튼 개막까지 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무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건 너무 낙관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치를 생각인데 관중 또 선수들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안전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그 관중 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네네. 좀 떼어서 앉게 되겠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코로나19 검사를 그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159개국 외국인 입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한해서 이제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근데 선수들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올림픽을 그렇죠.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외국인들은 입국 후에 14일간 격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좀 그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들어온 다음에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혀지는데요. 경기장, 숙박시설, 이동용 차량 등으로 제한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놀러 나가긴 좀 어려워진 그러겠네요. 거예요. 그것도 네. 재미였을 텐데 선수들은. 그러니까요. 구경도 왜냐하면 하고. 경기가 끝나고 이제 없어진 네. 선수들은 다 놀러 가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관광하고 네. 그러죠. 그래서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도록 요청을 할 생각이고 선수촌에 되도록 머물게 지금 외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시합만 하러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반하는 선수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선수들에게는 출전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강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IOC랑 지금 일본 조직위가 이걸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증폭 검사를 출입국 때 네네. 선수촌 입촌할 때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중이 올 수 있다고 해도 입국할 때 일단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입국장에서 경기장에서 또 한 번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나가서 어기고 나가는 선수 나온다에 제가 500원 겁니다. 꼭 일탈하는 선수들이 꼭 있어요. 있어서 또 젊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있을 경우가 거라고 이상하게 또 봅니다만. 발생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일본 총리 이제 나오게 됐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네네, 지금 근데 그렇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금 여론조사도 1위다. 사실 이시바 네. 시게루 전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그동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베 총리가 퇴임을 하면서 스가 관방장관 쪽으로 이제 좀 표가 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네네. 그러면서 지금 38%의 지지율을 얻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동안 계속 1위를 달리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25%로 2위, 그러니까 1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버리게 됐어요. 기시다 전 외무상이 5%뚝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28%의 응답자는 이 3명 중에 적임자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시바 전 간사장이 6월 말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는 31%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고 스가 장관은 3%였어요. 4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38%까지 얻으면서 지금 이렇게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내 7개 파벌이 있거든요. 네. 기시다파, 이시다파를 제외한 5개 파벌의 지지를 다 받고 있습니다. 파벌이 많네요. 많죠. 네, 이합 집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14일에 이제 총재 선거가 실시되는데 낙승할 걸로 예상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16일에 임시 국회가 소집이 돼서 차기 총리가 거기서 선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줄 서는 사람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줄을 서고 벌써? 있어. 7개 파벌인데 5개가 지지하니까요. 하긴 지금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이 호소다파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네네. 파벌이에요. 공동 2위 파벌이 아소파, 다케시타파 이렇게 3개 파벌 회장이 지금 2일에 일본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나선 것이 약간 소수파인 니카이파인데 여기를 따돌리고 이 세 파만 기자회견을 해버렸습니다. 니카이파가 우리도 하고 싶어요라고 했지만 지금 너무 발빠르게 니카이파가 제일 먼저 나가서 네. 뭔가 주요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 주요 파벌 3개가 모여서 너는 오지 마 해서 니카이파를 막아버리고 자기들 3명만 오. 지금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도쿄 지요다고 가스미 가세키에서는 스가에게 찍히면 출세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세가 돼버렸네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스가 장관이 자기하고 가까운 의원은 입각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좀 많이 썼고요. 대립을 했던 의원은 멀리 해온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찍히면 앞으로 순탄치 않다. 이래서 지금 벌써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저도 이거 뉴스에 보고선 좀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가 수년 동안 흑인인 척 거짓말을 해왔다. 이거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나의 거짓말이란 제목을 올리면서 그 좀 진실을 고백을 한 건데요. 네네. 자기는 캔사스 교회의 백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흑인의 정체성을 가정하고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북아프리카 네네. 흑인으로 갔다가 미국에 뿌리를 둔 흑인 또 카리브에 뿌리를 둔 브롱크스 흑인의 정체성을 썼다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상의 정체성을 좀 상징 가정에서 생각해보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 이건 좀 멘탈 문제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게 그 문제로 용서를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 거짓말을 좀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내가 너무 지금 와서 기겁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 흑인의 역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써서 냈어요. 네네. 그리고 전문 분야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프리카계 미국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역사, 아프리카인의 역사 같은 걸 대학에서 강의를 네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강의를 들었던 뭐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런 거면. 그래서 미국 흑인 사회에서는 그 전공 학문을 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2015년에도 있었어요. 누구였죠?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 맞아요. 예, 워싱턴주 지부장 레이첼 돌레잘이라는 인물이 인종 위조 논란을 좀 했어요. 좀 불러일으켰는데 당시 흑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세를 얻었는데 부모가 언론에 나와서 우리 딸은 백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파장이 많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기다리는 시간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요.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생기는 데이터 이슈 또 IT 기술적 오류들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IT 기술적 오류. 이게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요새 상점 같은 데서 이렇게 꼭 이렇게 체온 측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열화상 카메라도 이렇게 있고, 근데 언젠가 뉴스에서 그런 거 보긴 했어요. 별로 이렇게 썩 쓸모가 있지 않다. 네. 네. 에러도 많고. 이게 어느 수준으로 오류가 나고 있냐면요. 네. 뭐 모든 제품은 아니긴 한데 일부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갖다 대거나 종이 사진을 갖다 내도 체온이 정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한 신문사에서 종합을 해서 이제 취재를 한 것인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원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별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체온 측정으로 고온 발열자를 가려내야 되는 건데, 네. 사진을 댔을 때도 36.5도라고 정상 체온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사진뿐만 아니라 종이 사진, 스마트폰 사진에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 또 거기에서 또 그 사진 속 얼굴을 사람이 인식하는 거 모자라서 스마트폰과 종이 온도도 이제 36.5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는 이게 참 맞춰놓은 건 아니에요, 36.5도로.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네. 어떤 이제 제조사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설치하는 환경이나 펌웨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오차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카메라 댈 때 손가락이 적외선 센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래서 실제로 셀카봉을 이용해서도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셀카봉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도 결과가 똑같았다고. 에이, 그러면 아니잖아, 제조사 말한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좀 현생에 나오고 있으니까 네. 혹시나 이거 설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한번 테스트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네요.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체온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죠. 사람이 안 지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부분 그 설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력을 좀 이제 그렇죠. 좀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 계시는 분이 힘드니까 이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사례 말고도 이거는 이제 어떤 또 사례가 있었냐면 실제 오류라고 고열자라고 표시가 됐어요. 네. 알림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기계적 결함 같은데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건 이제 영화관에서도 요즘에 좀 있는데 한 영화관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온도로 체크하는 이런 것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맞췄어. 네, 그건 정말 세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등 지금 어떤 기계 잦은 오류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너무 지금 네. 빠른 시간에 카메라들이 시장에 쏟아지려 워낙 필요하니까 근데 품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제품이 많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한 10개 압파계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개당 한 100만 원, 300만 원대인데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입 제품을 상표명만 바꿔서 하는지도 우리가 네. 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판매를 하려면 KC 인증이나 전자파 인증을 받긴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안전성만 따지는 게 안전성만 따지는 거지 네네. 제품의 성능 자체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한 거는 아니라는 건데요. 이게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국제 표준은 있는데 네.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런 카메라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네. 많은 사람들에게 대규모로 쓸지 전혀 우리가 모두도 예상을 못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국내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싸게 들어온 건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길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후죽순 좀 정말 좋은 국내의 업체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국산 가져와서 상표만 바꿔서 하는 이런 업체들,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했다고 속이는 이런 업체들까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문제가 좀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드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뭐 최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잘 되는지 확인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게 지금 어쨌든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뭐 규격 기준 뭐 이런 걸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아직 없다 보니까 네. 이 열화상 카메라 성능 측정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에 이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문제가 계속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네네. 지난 8월 25일에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에서 이런 그 인체 발열 증상 감지용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형, 뭐 온도 측정 범위,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 과제 착수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4년짜리 과제예요. 아이, 네. 멀었네. 그리고 멀었네.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렇죠. 이제 4,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제 표준을 가기 전에라도 뭔가 우리나라에서라도 좀 빠르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국내 기술들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술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확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업데이트된 것들은 핸드폰을 갖다 대면 이제 이게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 것들이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하는 건 스마트폰으로 한번 사진 대보시고 네. 그냥 사진 대보시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얼굴을 인식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값도 뭐 이렇게 싸지가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까 1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의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씩 포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우려도 꽤 있다. 얘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안면 인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 어디 이제 들어갈 때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갈 때 지금은 막 주소는 아니구나. 전화번호라 이거 다 써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누가 딱 이렇게 보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거 다 적어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면 인식과 관련된 네네. 내용인데 디지털 권리단체인 독일의 이제 알고리즘 워치나 뭐 베텔스만 재단에서 보고서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적 앱 그리고 유럽 전역에 배치된 적외선 카메라 등이 결국에는 개인의 디지털 권리 그리고 사생활에 위협이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있더라도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면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는 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면 그게 성능이 뭐 100% 좋으면 그나마 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 안면인식 시스템의 오류율이 거의 50%나 급증한다고 되게 그래요. 높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면인식을 할 때 이 안면의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마스크를 쓰면 우리 얼굴이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데이터가 제대로만 모여도 지금 뭐 이게 뭐 이슈가 있을까 말까인데 50% 이상의 그 어떤 오류율이 올라가니까 네. 이러면서까지 모아야 되느냐라는 좀 얘기가 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폴란드에서 좀 제안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면역 여권 제도라고 하는 걸 지금 제안을 했대요. 면역 여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앱을 설치를 해서 디지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뭐냐? 결국에는 개인의 지리 위치 그리고 개인의 안면 인식 검역 명령을 집행한 앱의 강제적인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럼 결국에는 코로나 자체를 가지고 뭔가 지역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이런 걸 보다 어디 보니까 있는지 알고 있어 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이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강조되고 그렇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적는 거. 저는 그 심지어 그런 데도 있어요. 생년월일을 적으래.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또 안 적을 수는 없으니까 또 적기는 하는데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5단계로 격상되고 나서 네. 약간 우스갯소리로 방명록을 적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방명록?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워낙 이제 많이 적다 보니까 네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친한 데 가면 방명록 적고 가세요 막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수준인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어떤 걸 적느냐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적고 온도를 적습니다. 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보통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가 어느 정도로 안 되느냐, 뭐 예를 들면은 뭐 많이 느끼시겠지만 식당 가면 네. 뭐 그냥 펜 놓고 적으세요 맞아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 페이지 다 보죠. 그러면 그렇죠. 내 직장 동료의 생일이 이거였네? 아니면 앞서서 봤더니 우리 직장에 우리 뭐 선배님이 갔다 가셨네? 막 이런 것들을 수락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촬영을 하거나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개인 정보가 맞아요. 너무나도 쉽게 이제 나간다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생각보다 원래 벌금이 셉니다. 벌금이 세요?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요? 벌금이 이런 게 자칫 잘못해서 이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오픈을 잘못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것들이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는 FM대로 하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리스트를 보여주지 않는 이런 네네. 일종의 잠금 장치 같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를 하거나 네. 소각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우리가 적는 종이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죠.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안 보여주려면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냐면 제가 이름을 적을 때 어떤 네.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서 그 전 사람 적은 것들을 종이로 다 가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솔직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네. 이제 M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저희 동네에 네. 햄버거를 이제 시키러 들어갔는데 한 명이 앉아서 네. 종이로 가려놓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진짜? 거기서 이름을 적으라고 그러고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온도를 준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그래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아 자리에서. 진짜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못 쓸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바로 제 거 확인한 다음에 그 종이로 그 리스트 줄을 또 가리고 네. 그 다음 사람을 받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래는 이게 FM대로 하면 한 아하. 사람이 완전히 그거를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나 혹은 앱을 통해서 QR코드를 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참 이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드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곳은 대체로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연필하고 이렇게 놓고서는 그냥 적으라고 알아서 네. 볼펜 같은 거 놓고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쓸 때마다 하여튼 좀 껄쩍지근한 느낌은 들기는 하는데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쓰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FM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자가격리 앱이라고 있잖아요.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근데 이게 또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일 포인트는 내가 그 자가격리하는 위치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벗어났으니까 다시 그거 확인해라. 혹은 그것에 대해서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이 앱 안에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GPS를 기반으로 핸드폰 자체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핸드폰이 계속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네. 확인이 와요. 그래서 지금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세요라고 위치 확인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한 자리에 놓고 그쵸.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되면 집에 전화가 와요, 실제로. 어. 예, 특히나 초반에, 격리 초반에 계속 핸드폰이 계속 있는데 제대로 계세요라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또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행정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것도 이제 전화들이 조금 뭐 이렇게 뜸하게 오거나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또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에서 문제보다 더 큰 거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격리 장소에서 벗어났다고 실제로 푸시가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정말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네. 찾아보니까 이게 안드로이드가 있고 아이폰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GPS 기반의 그 포지셔닝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휴대전화 주변의 와이파이를 인식해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WPS라는 기술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술이 안드로이드에는 있는데 아이폰에는 이걸 보안의 이슈로 적용할 수가 그럴 줄 없다고 그래요.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술로 간접적으로 쓰다 보니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아이폰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양쪽이 다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잘못해서 옮겨가거나 벗어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잘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격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갑자기 내가 자리를 벗었다고 그러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고 그렇죠. 또 반대로 관리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거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네. 좀 오류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첨단 기술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의 뭐 오류라든지 문제점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기술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바람이 꽤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올 한 해가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여름의 나른한 기분을 마음껏 누르지 못한 아쉬움에 골라본 곡입니다.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코 카나로의 포에마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